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건 좀 주목해야 할 소식인데요. 리플의 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있죠? RLUSD. 네네, RLUSD요. 이게 드디어 일본 시장에 상륙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진출한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식 전달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또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RLUSD를 일본 사용자들에게 선보일지 그 속사정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짚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금융 대기업 있잖아요. SBI 그룹. SBI요. 네. 네, 그 SBI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가 일본의 상당히 잘 정비된 규제 시스템 안에서 RLUSD 유통을 전담하게 됩니다. SBI VC 트레이드가 직접 나서는군요. 네, 이게 그냥 파트너십 체결 이런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규제를 꽤 선진적으로 갖춰놨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게 뜬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부터 짚어봐야겠죠. 언제 누가 뭘 발표한 건가요? 네, 시점은 2025년 8월 22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리플하고 SBI 홀딩스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동 발표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일본 내에서 RLUSD 유통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 그러니까 모유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모유 체결. 네. 근데 이 협약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 시장에서 RLUSD를 유통하고 관리할 주체로 SBI VC 트레이드를 딱 공식적으로 지정했다는 점이에요. 그냥 협력한다 정도가 아니라 유통 주체를 아예 콕 집어서 명시를 했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발표 보면 앞으로 잘 해보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번엔 구체적인 목표 시점까지 언급했다고 해서 더 눈길이 갔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발표의 무게를 더하는 지점인데요. 그 MOU 문서 안에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이번 회계연도 내의 제공 목표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내요. 네. 아시다시피 일본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3월 말.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26년 3월 31일까지는 일본 안에서 RLUSD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한 셈이죠. 와, 회계연도 내 제공 목표라고 공식 문서에 못을 박은 거는 이건 정말 구체적인 약속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희망사항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 다르겠네요, 이거. 그럼요.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양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액션 플랜이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곳 중에 SBI VC 트레이드였을까요? 물론 SBI 그룹이 일본 금융계의 거물이긴 한데 뭔가 기술적인 이유나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그 독특한 규제 환경과 관련이 깊은 거죠? 네, 바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은 G7 국가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죠.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마련한 나라 중 하나예요. 네. 특히 그 미국 달러 같은 특정 법정화폐랑 1대1로 가치 연동을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전자지급수단,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PI라고요. 전자지급수단, EPI. 그러니까 마치 특정 금융상품 다루려면 인가받은 증권사가 필요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중개에도 이런 전자지급수단이라는 법적인 분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취급하려면 뭔가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SBI VC 트레이드가 파트너로 낙점된 겁니다. 일본에서 이 EPI, 그러니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거나 고객 간의 교환을 중개하거나 아니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전자지급수단 교환업,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Exchange Service Provider, EPI, ESP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만 해요. 아, EPI, ESP 복잡하네요. 네, 이때 2023년에 개정돼서 시행된 지급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PSA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법은 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말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법정화폐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뭐 답은 명확해지네요. SBI VC 트레이드가 바로 그 EPSF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일본 제1호 EPSF 사업자예요. 1호요? 와. 네, SBI VC 트레이드는 2025년 3월 4일에 일본 금융청 FSA 산하 관동재무국으로부터 등록번호 제0001호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했어요. 이미 이 자격을 바탕으로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의 USDC 있잖아요. 네, USDC. 그걸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RLUSD가 완전히 뭐 새로운 길을 막 뚫는 게 아니라 이미 USDC가 한번 갔던 길, 그러니까 SBI VC 트레이더라는 합법적인 EPSF 사업자를 통해서 동일한 규제 경로를 따라서 유통될 거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리플이나 SBI 입장에서도 훨씬 예측 가능하고 좀 안정적인 선택이었겠네요. 그렇죠. 규제가 명확하고 그 규제를 지키는 파트너가 이미 있고 심지어 그 파트너가 비슷한 상품 USDC를 다뤄본 경험까지 있다. 이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죠. 네네. 더 나아가서 일본 금융청 FSA는 이 EPSF 사업자들한테도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인 트래블 룰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명확했어요. 트래블 룰까지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보낼 때도 송금인이랑 수취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자금 세탁 방지, AML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측면에서 규제의 투명성, 또 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규제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신뢰도 면에서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RLUSD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게 될지 그림을 그려보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크게 두 주체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발행사인 리플이죠. 네, 리플. 리플은 RLUSD의 그 기반이 되는 미국 달러 준비금을 1:1 비율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이 준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고 어테스테이션,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RLUSD를 달러로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책임집니다. RLUSD라는 브랜드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리플의 역할이고요. 그럼 일본 현장에서 사용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창구 역할은 SBI VC 트레이드가 전담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의 전자지급 수단 교환업 EPISP 라이선스를 가진 합법적인 게이트웨이로서 일본 내 사용자들이 RLUSD를 접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일본 엔화가 JPY를 가지고 RLUSD를 구매하는 그 온보딩 과정 있잖아요. 네, 사는 거. 네. 그리고 RLUSD를 뭐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거나 거래하는 것,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다시 RLUSD를 엔화로 바꾸는 오프램프 과정까지 이 모든 서비스가 일본의 규제 틀 안에서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공될 겁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실제로 RLUSD를 이용하는 흐름을 한번 상상해보면 아마 SBI VC 트레이드 거래소 앱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엔화로 사고 그걸 뭐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거래소 안에 두거나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도 하고 나중에 다시 엔화로 갚고 뭐 이런 식이 되겠군요. 기본적인 흐름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래소나 아니면 연동된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RLUSD를 법정화폐, 그러니까 엔화로 구매하고 이걸 보유하거나 뭐 P2P 송금 같은 데 활용하고 필요하면 다시 엔화로 환전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 송금이나 거래 말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어떨까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서요. 그 부분이 아마 RLUSD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뭐 초기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유통되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SP라고 하죠. 네, PSP. 이런 곳들이 RLUSD 결제를 지원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 옵션에 RLUSD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의 POS 단말기에서 RLUSD 결제가 가능해지는 시나리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진짜 활용도가 확 늘겠네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면 RLUSD의 활용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명확해도 실제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기존 결제 시스템 대신 RLUSD를 선택하게 만들려면 역시 사용 편의성이나 수수료 경쟁력 같은 허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확실히 그냥 발행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관건이죠. 그럼 이 전체적인 유통구조의 가장 큰 장점 혹은 뭐랄까 핵심 가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제 프레임 안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누가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SBI VC 트레이드, 또 어떤 법적 근거, 지급서비스법, EPSP와 절차, 트래블 룰 같은 거를 따라야 하는지, 이런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따라야 할 규칙이 매우 명확하다는 거죠. 네네. 이건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나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그 규제 불확실성이었는데 일본 시장에서는 이걸 상당 부분 해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구조가 명확하니까 진짜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RLUSD의 일본 진출 계획이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나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왜 이 소식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요? 중요한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시점의 가시화입니다. 시점? 네, 공식 문서에 회계연도 내 제공 목표, 즉 데드라인이 2026년 3월 31일로 명시됐다는 사실 그 자체죠. 물론 실제 서비스 시작일은 SBI VC 트레이드의 구체적인 공지를 봐야겠지만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늦어도 이때까지는 된다는 상한선이 제시된 거, 이건 프로젝트의 실행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을 구체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 데드라인이 있다는 게 크네요. 두 번째는 역시 신뢰의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제도권의 신뢰 확보입니다. 일본은 EPI와 EPISP라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중개랑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여기에 트래블룰까지 적용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우려까지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잘 짜인 규제 환경은 RLUSD를 취급하려는 기업들, 상점이나 PSP 같은 곳들, 또 이용하려는 개인 사용자들 모두에게 이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안전한 수단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리플의 일본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 다른 규제 당국들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포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일본의 이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성공 모델로 입증되면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거나 참고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그 관점 흥미롭네요. 일본에서의 성공이 다른 나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바로 검증된 모델의 활용이라는 점입니다. 검증된 모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RLUSD가 일본에서 사용하게 될 유통 경로, 즉 EPISP 라이센스를 가진 SBI VC 트레이드를 통한 유통 방식은 이미 USDC가 먼저 걸어간 길이에요. 아, USDC 선례. 그렇죠.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핵심 유통 파트너를 통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이미 상용화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RLUSD의 일본 내 유통이나 정산 방식이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현실성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따르는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뚫는 거랑 이미 닦인 길을 따라가는 건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시점의 구체화, 제도권 신뢰, 그리고 검증된 모델 활용, 이 3가지가 RLUSD 일본 진출의 핵심적인 의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진출은 뭐랄까 리플이라는 회사 전체의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궁극축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 포지셔닝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리플은 RLUSD를 그냥 또 하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보지 않아요. 명확한 포지셔닝이 있는데 바로 기관형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인스티튜셔널 그레이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네. 개인 사용자 대상의 리테일 시장보다는 기업 간 거래, B2B, 국경 간 송금, 금융기관 간 정산 같이 주로 기관 레벨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리플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 철저한 규제 준수. 둘째, 최고 수준의 안전한 커스터디, 수탁. 셋째,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결제 인프라.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RLUSD 준비금을 보관하고 관리할 주요 커스터디 기관으로 세계 최대 수탁은행 중 하나인 BNY 멜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선정한 거. 이게 대표적입니다. BNY 멜론이요? 와, 거기는 정말 큰 곳인데. 네. BNY 멜론 같은 전통 금융의 정말 거물급 기관과 협력한다는 건 RLUSD가 단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 수준의 신뢰와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네. 또 매월 제3자 회계법인을 통해서 준비금 증명, 어테스테이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걸 항상 공개하는 정책 역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기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BNY 멜론과의 협력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크네요. 규제 준수를 넘어서 아예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시도도 있다고요. 미국 쪽 움직임 말입니다. 맞습니다. 2025년 여름에 리플이 미국 주요 은행 규제 기관인 통화감독청 OCC에 전국 신탁은행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련 문서가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됐었죠. 아, 은행 인가 신청이요? 네. 만약 이 인가가 승인된다면 리플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 연방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다거나 연준 마스터 계정 같은 거요. 은행 수준의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훨씬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좀 장기적인 전략적 옵션 확보 시도로 해석됩니다. 물론 인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리플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는 움직임이죠. 와, 진짜 전통금융이랑 암호화폐 세계에 다리를 놓으려는 야심이 느껴지네요. 결제 인프라 쪽에서는 최근에 공격적인 M&A 행보도 눈에 띄던데요. 이것도 그 큰 그림의 일부겠죠? 정확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두 건의 대형 M&A 딜은 리플의 인프라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물론 두 건 다 최종적인 규제 당국 승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든로드 인수 발표입니다. 이게 약 1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12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히든로드는 기관들한테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나 전통 자산에 대한 유동성 접근, 담보 관리, 크로스 마진 거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이 RLUS들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거죠. 아, 기관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군요. 또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하는 플랫폼 인수였죠. 네, 바로 레일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 인수입니다. 약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레일. 네, 레일은 기업이나 온라인 상점들이 자기네 웹사이트나 앱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쉽게 통합하고 관련된 가상 계좌를 발급하고 또 백오피스 회계 처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인수를 종합해보면 리플은 RLUSD라는 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걸 넘어서 기관들이 이 수단을 활용해서 자금을 거래하고 히든로드, 실제 상거래에서 결제하며 레일, 관련 재무관리 트레저리까지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터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 결제수단 발행부터 기관 거래, 실제 상점 적용까지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해서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이야, 정말 큰 그림입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확장 도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순히 XRP 레저 위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적인 유연성하고 확장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RLUSD는 처음부터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인 XRP 레저, XRPL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 두 양쪽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듀얼 발행 전략을 채택했어요. 아, 두 군데서 다요? 네, 이게 특정 블록체인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생태계랑 연결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2025년 6월에는 XRPL과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호환성을 갖춘 사이드체인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가동됐습니다. EVM 호환성, 그거 중요하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진전인데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이나 디파이 서비스들하고 RLUSD가 훨씬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와, EVM 호환성 확보는 정말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활용 분야가 단순히 결제, 송금을 넘어서 훨씬 넓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듀얼 발행이랑 EVM 호환성 확보는 RLUSD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기존의 주력 분야인 상점 결제나 기업 간 B2B 국경 간 송금 외에도 탈중앙화 금융, 즉 온체인 금융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대폭 열리게 되는 거죠. 온체인 금융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RLUSD를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빌리거나 반대로 RLUSD를 빌려줘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 풀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거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결제와 온체인 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야,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지네요. 이쯤 되니까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핵심은 아마도 현지 규제 프레임워크의 철저한 준수, 플러스 해당 국가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이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 모델처럼요? 네. 이번 일본에서 명확한 EPISP 규제를 따르면서 SBI VC 트레이드, EPISP 1호 사업자랑 협력하는 모델처럼요. 다른 주요 국가들, 예를 들면 유럽, 미카 규제, 영국, 싱가포르 같이 규제라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는 곳에서 현지 법규를 충실히 따르면서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 그렇군요. 일본 사례가 성공적인 청사진이 된다면 다른 국가들로의 확장 속도에도 탄력이 붙겠네요.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이나 잠재적 파트너들한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테고요. 정확합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리플이랑 협력하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준수하면서 혁신적인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국가 규제 당국이나 아직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망설이는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아주 치열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한번 정리해보죠. USDT, USDC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리플 RUSD만의 차별점 혹은 노리는 위치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각자 좀 뚜렷한 특징이랑 강점을 가지고 있죠. 시장의 절대 강자인 테더, USDT는 압도적인 유동성하고 가장 넓은 거래 지원, 그리고 오랜 시장 선점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투명성 논란은 계속 따라다니지만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은 여전하고요. 네, USDT는 그렇죠. 그 다음 주자인 서클의 USDC는 미국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규제 친화성과 투명성, 그리고 비자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결제 연동 같은 걸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주로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USDC는 규제 친화성이 강점이고요. 그렇다면 RLUSD는 어떤 틈새를 노리는 걸까요? 리플의 RLUSD는 이들과는 약간 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관 결제 시장 특화하고 높은 수준의 규제 일치도를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기관 특화, 규제 일치도. 네.
특히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파고들면서 국경 간 거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하고 기업 간 정산, B2B 세틀먼트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 패깅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BNY 멜론과의 협력이나 은행인가 추진, 인프라 M&A 등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깊숙한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USDT나 USDC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시장 진입을 위한 무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이죠. 네, 각자의 전략과 목표 시장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오늘 RLUSD의 일본 시장 진출 계획부터 리플의 그 원대한 포부까지 정말 깊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핵심 파트너는 일본의 SBI VC 트레이드고요. 이 회사는 일본의 명확한 전자지급수단 EPI 및 전자지급수단 교환업 EPI ESP 규제 체계 하에서 일본 1호 EPI E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 MOU를 통해 2026년 3월 31일이라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목표 시한이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리플 자체의 준비 상황도 아주 탄탄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리플은 RLUSD를 단순 암호화폐가 아닌 기관형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수탁은행 BNY 멜론과의 파트너십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전국 신탁은행 인가 추진으로 제도권 편입을 노리고 있으며 히든로드, 기관 거래 인프라 및 레일, 결제 플랫폼 인수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XRPL과 이더리움 듀얼 발행 및 EVM 호환성 확보를 통해 기술적 확장성까지 갖추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앞으로 실제 RLUSD 유통이 시작되면 더 생생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겠네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도 놓치지 않고 다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RLUSD가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 일본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구매 및 환전 방법이라든지 적용되는 수수료율, 또 실제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경험, UX, UI 같은 더 상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희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분석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설명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